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바다 위 잠수함 안에는 바닷속에 잠긴 구축함을 구경할 생각에 들떠있던 4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당초 계획된 1시간 남짓한 잠수 시간을 한참 넘긴 29시간 만에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1945년 1월 28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USS 프레드 토마스 베리가 앞으로 해군 구축함으로 이용되기 위해 수면으로 옮겨진 날이다. 이 배는 같은 해 8월 29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항해를 시작해 하와이, 아일랜드, 그린란드, 쿠바, 그리고 영국 등 세계 곳곳을 항해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한국전쟁에서도 호위 구축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고 1966년 8월 태평양 항해를 마지막으로 이 배는 유포트로 돌아온 후 1970년대에 들어 구식 장비로 인해 더 이상 임무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해군 구축함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종료한다. 그 후 1972년 USS 프레드 토마스 베리는 미국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섬 해안에서 인공암초 역할을 하기 위해 바닷속 100m 위치에 침몰된다. 1973년 6월 17일 일요일 오전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섬으로부터 약 24km 떨어진 위치에서 잠수를 준비 중인 4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잠수에 이용된 존슨 C. 링크는 1971년 개발된 최초의 소형 잠수함으로 탁 트인 전방 뷰를 볼 수 있는 1.5m 크기의 아크릴 구가 있었고 앞쪽에 2명, 뒤쪽에 2명, 총 4명이 탑승하여 심해를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각각 조종사 맨지스, 어류학자이자 전방의 관찰을 맡은 믹, 다이빙 이사이자 후방의 관찰을 맡고 있던 링크, 그리고 조종사이자 후방의 관찰을 맡은 스토버, 이렇게 4사람이었다. 그들은 침몰되어 있는 USS 프레드 토마스 베리 주변에 해양생물 촉진을 위해 낚싯줄과 같은 폐기물을 파악하고 구축함의 잔해를 탐사하기 위해 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조종을 맡은 맨지스는 시링크를 100회가량 조종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당초 계획은 약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잠수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이빙 계획이 없던 링크와 스토버는 반팔 반바지에 가벼운 차림으로 잠수함을 탔다. 하지만 후에 이것은 2사람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게 된다. 그렇게 존슨 C. 링크는 바다에 들어가 잠수를 시작하였고 침몰된 배가 있는 지점으로 향하던 중 걸프 만류의 강한 해류에 휩쓸려 예정되어 있던 경로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존슨 C. 링크는 의도치 않게 무언가에 걸린 듯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존슨 C. 링크는 마치 헬리콥터의 형태와 비슷하였고 외부의 여러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당시 평균 5노트 속도의 탁한 해류에 이끌려 침몰된 구축함에 달려있던 케이블 더미에 얽히게 된다.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 완전하게 줄에 엉켜있는 상황에 해류도 강해 쉽게 탈출할 수 없던 그들은 수중에 떠있던 본부 역할을 하는 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곧 미국 해안경비대에 구조 요청을 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들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며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보고한다. 신고를 받은 미 해안경비대는 잠수함 구조함인 USS 스트링가를 이끌고 출동하였고 같은 시각 그들은 잠수함에서 나와 직접 케이블 더미를 제거하거나 천천히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갈 것을 고려했지만 당시 심해의 차가운 온도와 깊이의 위험성 그리고 산소 중독의 위험 때문에 구조를 기다리기로 한다. 오후 4시 15분경 구조함이 도착하여 구조가 시작되었지만 걸프만유의 빠른 해류 때문에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고 당시 잠수함 선미의 온도는 약 7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다. 잠수함 내에 48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공기가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선미 객실의 온도가 매우 낮아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기능이 완전히 무시되는 바람에 선미에 타고 있던 링크와 스토버는 추위와 이산화탄소의 축적으로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선수에 위치한 조종실은 구 형태의 큰 아크릴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아크릴 소재는 추위를 막는 단열재 역할을 하였는데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선미의 객실은 오히려 외부의 온도를 고스란히 안으로 흡수해 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당시 두 사람은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더욱 추위에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이었다. 밤 10시 무렵 가까스로 2명의 해군 잠수부들이 잠수함에 접근하여 얽혀있는 케이블과 잔해물을 치우려 노력하였지만 이마저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하는 수 없이 이때라도 링크와 스토버가 직접 헤엄쳐 수중으로 올라오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불가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미에 있던 링크와 스토버는 의식은 흐릿하였지만 간신히 호흡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 1시경 링크와 스토버가 극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종사 맨지스의 보고를 끝으로 더 이상 링크와 스토버는 응답이 없었다. 이후 잠수함을 인양하기 위해 인양선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렇게 다음날 오후 4시 55분경 존슨 씨 링크는 바다 위로 인양된다. 다행히 선수에 있던 맨지스와 믹은 무사하였고 두 사람은 감압실에서 90분 정도 시간을 보낸다. 폐쇄되어 있는 선미 객실은 바로 해치를 열게 되면 시신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객실의 감압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고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객실 안에 앉은 채 쓰러져 있는 링크와 스토버를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사망이 확인된 후 시신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병원으로 옮겨져 부검되었는데 부검 결과 이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사실 존슨 씨 링크 잠수함은 사망한 에드윈 클레이튼 링크의 아버지인 에드윈 알버트 링크가 설계한 잠수함이었고 아들의 사망 이후 알버트는 깊은 수심과 낮은 온도에 적합하지 않은 존슨 씨 링크를 개선하여 1975년 존슨 씨 링크2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잠수함은 1986년에 발생한 우주왕 복선 챌린저 5의 잔해 탐사에 이용되는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다 2011년 7월 운항을 종료한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